네, 시장이 조금씩 반등하고 있다는 모습에서는 긍정적인데 이것이 진짜 바닥인지 아닌지는 사실 판가름하기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장 진단 준비했는데요. 도움 말씀에 KCGI 자산운용의 김홍석 상무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 이 주식운영 본부장도 맡고 계시니까 네. 이 주식을 운영할 때는 전체적인 큰 그림도 보고 개별 나무도 봐야 되죠. 네, 맞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 큰 그림 측면에서는 지금 뭐 미국 시장을 안 볼 수가 없는데 미국 경제만 놓고 보면 고용도 좋고 물가도 잘 잡히고 그다음에 성장률도 아주 높은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연준이 그렇게 우려하던 물가도 12월 근원 PCI가 2%대 내려온 거 이거 보면은 이제 잘 가고 있다. 이제 연착륙을 기대해도 되지 않냐 이런 생각이 있는데요. 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미국의 4분기 경제 성장률도 뭐 예상보다 시장에서 기대했던 2%보다 훨씬 높았던 3.3% 나오고 그 모든 지표들은 사실은 표면적으로만 봤을 때는 되게 좋게 나오는 것도 사실인데 사실은 이런 수치들이 경기 침체를 완전히 우리가 배제할 수 있을 정도로 좋은 거냐라고 만약에 물어보신다면 저는 그렇지는 않다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고요. 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뭐 일단 뭐 지표 상황만 봤을 때는 상당히 뭐 골디락스 얘기도 나오고 이러는데 좀 약간 좀 부정적으로 보시는 이유가 뭔가요? 왜냐하면은 그 과거에도 항상 그랬었지만은 그 경기가 굉장히 과열되고 뭐 인플레이션도 높고 그래서 기준금리 자체를 이제 연준에서 이제 5% 이상 올린 다음에 보면은 항상 그 연착륙을 시도를 합니다만은 그거를 과거에도 보면은 성공했던 적이 거의 없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은 기본적으로 페드 그 연준에서는 그 데이터 디펜던트라 그래가지고 그 수치를 보고 의사결정을 하게 되거든요. 금리 인하의 어떤 그런 시기 자체를. 근데 보통 그러다 보니까 이제 데이터는 굉장히 좀 항상 후행적이기 때문에 모든 경제 지표가 악화되는 거를 확인하고 금리 인하를 본격적으로 시작할 적에는 이미 상당히 늦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늦을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또한 인하를 했다고 해서 그게 곧바로 이제 경제에 어떤 영향을 또 주는 거는 또 아니거든요. 보통 한 6개월 정도 또 시차를 두고 실질적으로 경제 부양 효과가 생기기 때문에 대부분의 경우에는 경기 침체를 피하지 못했습니다. 이게 앞에 오는 운전을 하는데 앞에 오는 경치를 보고서 운전을 해야 되는데 지나간 경치를 보고서 지나간 풍경을 보고서 지금 하는 그런 측면도 좀 있다고 봐야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제 30일 현지 시간으로 그 FOMC 회의가 열립니다. 지난 12월 FOMC에서는 기대하지 않았던 비둘기파 발언으로 인해서 시장이 아주 반등을 했었는데 이번엔 어떨까요? 제가 봤을 적에는요, 연준에서 이제 작년에 이제 연말이죠. 좀 그 금리 인상이 이제는 끝났고 이제 우리가 경제 지표들을 뭐 봐야 되겠지만은 경제 지표들이 뭐 좀 누그러 경제 이제 인플레이션도 충분히 이제 2%까지 이제 안착이 되는 것처럼 만약에 확인이 되는 시점이 되면은 금리를 인하할 수 있다라는 어떤 그런 시장에서 원하는 그런 코멘트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산타 랠리라고 하죠. 연말에 이제 증시가 굉장히 오르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었는데, 근데 그 이후에 이제 연초에 오게 되면은 이제 다른 연준 이사들이 계속 여러 가지 그 코멘트들이 나오는 게 금리 인하에 대한 시기가 시장이 너무 앞서갔다. 시장은 뭐 벌써 뭐 3월부터 이제 금리 인하를 시작할 거라는 것이 이제 뭐 페드 워치에서도 이렇게 나오고 이러는 것들이 너무 앞서갔다. 그래서 제가 봤을 적에는 이번 FOMC에서 그런 거에 대한 어떤 기대치들을 조금 좀 누르는, 그래서 그 금리 인하의 시기가 뭐 3월이 아니라 뭐 6월이나 혹은 그 이후 3분기 정도까지 좀 늦춰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 계속 있어 왔기 때문에 제가 봤을 적에는 그런 부분들이 이제 시장에 지금 좀 커뮤니케이션이 좀 되면서 연초에 조금 좀 1월 달에 들어와서는 좀 주가 조정을 받고, 그다음에 최근에 이제 FOMC 다가오면서 이제 다시 또 기대감이 생기면서 또 최근에 좀 랠리를 보이는 그런 게 아닌가 싶습니다. 뭐 나스닥이나 S&P 뭐 사상 최고치로 가 있으니까 이런 측면에서는 진짜 그 연준 입장에서 약간의 속도 조절 필요성은 느낄 것 같긴 합니다. 자, FOMC도 FOMC지만은 사실 이번 주 주요 기업들 실적 발표 있죠. 우리가 뭐 주목 안 할 수가 없는 그런 그 기업들이 많은데 어떤 지표들 또 주목해 봐야 될까요? 사실은 우리가 경제 지표를 볼 적에 그 물론 인플레이션 뭐
그다음에 이제 그 개인 소비 지출 이런 것들을 이제 페드에서는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지만은 사실은 그것보다 주식 투자를 하시는 이제 우리 그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기업의 실적에 대해서 더 주목을 할 필요가 그렇죠. 있다. 예. 특히 이제 기업의 시장을 방향을 이제 특히 좌우하는 것들은 이제 대장주들을 이제 주의 깊게 봐야 되는데요. 특히 시가총액이 가장 큰 이제 마이크로소프트하고 그 애플, 예. 애플이 이제 실적 발표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그 물론 지난 4분기 실적도 중요하지만은 그것보다는 이제 올해 예상되는 실적 가이던스가 예. 시장에 예상하는 기대치보다 얼마만큼 더 긍정적으로 코멘트가 나오느냐, 아니면 조금 시장의 어떤 올해 판매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약간 보수적으로 스탠스를 취하느냐, 이런 거가 증시에 오히려 더 크게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 어쨌든 간에 뭐 미국 증시 연말 연초 상당히 경제도 좋고 증시도 견조한 모습이었고 일본도 괜찮았는데 네. 반면에 우리 시장 영 좀 이렇게 좀 불안한 모습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뭐 2, 3일 반등을 했지만 이게 과연 바닥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을 것 같고 상승 추세를 얘기하기에는 너무 이른 것 같고 우리 시장은 왜 유독 이렇게 상대적으로 고전했던 이유는 뭘까요? 저는 한 3가지 정도 이유를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 이유는 이제 한국의 증시가 이제 랠리를 할 때 그때 이제 특정 섹터 우리가 보면은 이제 특히 이제 이 자동차, 전기 자동차의 어떤 테마에 따라서 이제 배터리, 2차 전지 관련된 그 종목들이 증시를 거의 지수 상승을 너무 지나치게 이끌었다. 그 측면이 굉장히 컸는데 그 부분들이 이제 전기 자동차의 이제 수요에 조금 문제가 생기면서 배터리 기업들이 이제 수익성이 악화되고 그러면서 이제 주가가 크게 하락을 하면서 이제 선진국의 지수하고는 좀 차별화된 우리 한국만의 좀 안 좋은 모습이 나타났던 부분이 이제 첫 번째 이유인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제 중국을 하고 이제 한국을 이제 또 얘기할 비슷한 점이기도 하고 좀 그런 게 또 한데, 그게 뭐냐면은 이제 중국이 이제 그동안 부동산에 되게 거품이 많이 꼈었고 거기 특히 이제 부동산 관련된 기업들의 이제 부채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면서 중국 정부에서도 이런 부분을 이제 내비에 두었다가는 장기적으로 크게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이제 부동산 버블을 이제 하향 안정화를 시키고 그다음에 이제 부동산 부분에 이제 지나치게 이제 높은 레버리지 부채를 끄는 식으로 이제 구조 조정에 들어갔거든요, 본격적으로. 그러다 보면은 항상 부동산에 이제 버블이 꺼질 때 항상 소비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내수 소비가 이제 침체가 되고 그러다 그렇죠. 보니까 이제 전반적으로 중국의 증시도 거기에 영향을 받아서 이제 부진할 수밖에 없고 그런 상황이고, 한국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중국하고 그런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부동산에 굉장히 많은 투자금이 들어가 있고 거기에 따라서 가계 부채가 굉장히 높아져 있는 상황에서 이제 금리까지 올라가다 보니까 우리나라도 이제 부동산 PF 같은 이슈들이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부동산 부분에서 구조 조정을 피할 수가 없거든요. 그럼 이런 부동산의 구조 조정이 있을 때는 항상 증시는 약세를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부분을 얘기를 보자면 아무래도 중국하고 한국은 트레이딩 파트너로서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고 중국의 어떤 내수 소비에 한국의 기업들이 굉장히 의존하는 바가 다른 선진국에 비해서 우리가 높기 때문에 중국이 내수가 침체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 의존도가 높고 한국 기업들의 실적이 안 좋고 그러다 보니까 한국의 유독 주식시장이 좀 더 부정적으로 그 영향을 많이 받는 것이 세 번째 이유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작년 연말에는 이제 미국의 그 어떤 연준의 비둘기파적인 그런 어떤 터닝이 우리 시장에도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쳤지만은 막상 함께 달리고 보니까 우리 시장은 그렇게 달려갈 만한 뒷심이 부족한 그런 것들이 드러났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자, 그렇다면 이 시장 바닥이 어딘지를 알 수만 있다면 정말 투자할 때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지금 우리 증시 바닥을 다지고 있다고 보십니까? 사실은 저도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지만은 사실은 뭐 저희의 어떤 솔직한 견해로는 아직 시장은 바닥을 확인하는 그런 시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뭐 항상 과거가 반복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리고 사실 바닥을 그 예측한다는 건 굉장히 어떻게 보면 신의 영역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뭐 무의미한 거긴 한데, 과거의 패턴을 보면은 우리가 보통 미국에서 이제 기준금리를 5% 이상으로 이제 급격하게 긴축을 하고 나서 경기 침체가 항상 오고, 그럴 경우에 이제 저희가 보면 금융 위기나 이제 어떤 이런 극심한 경기 침체가 아니라고 하면은 이제 보통의 이제 그 다운사이드의 어떤 하락장에서의 어떤 조정은 보통 우리가 이제 그
프라이스 북 밸류를 해갖고 PBR 기준 한 0.8배 정도를 예. 보통 이제 그런 바닥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렇게 하면은 지금 지수 수준에서 보면은 코스피 기준으로 한 1920 정도가 나옵니다. 아, 1920이면 지금보다 한 20%는 더 내려갈 수 맞습니다. 있다는 그래서 겁니까? 그래서 이제 조정의 끝은 거의 뭐 한 1920 정도까지 2000을 깨져야지만 우리가 진정으로 좀 진 바닥이다라고 논의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야, 뭐 너무 솔직하게 말씀해 주셔가지고 이 방송 보시는 시청자 여러분들 중에 약간 좀 놀라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지금 2,500선에서 1,920 하면은 뭐 거기까지 간다는 뭐 그건 그런 아닙니다, 그건 물론. 아니죠. 항상 네. 이게 바닥이라는 건 지난 다음에 확인할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지금 뭐 2, 3일 반등하는 건 단기 바닥일 수는 있지만은 지금 추세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 기업들의 실적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은 더 내려갈 수 있다 이런 얘기네요. 자, 외국인들은 뭐 작년부터 우리 시장 주도하는 건 뭐 작년뿐이 아니라 계속해서 외국인들의 수급이 우리 시장을 좌지우지 해왔는데 지난 19일부터였죠. 그때부터 지금 7거래일 연속 순매수를 하고 있어요. 이 외국인이 다시 이렇게 매수에 나선 것들 그리고 기관은 뭐 작년과 반대로 매도를 하는데 이런 건 어떤 배경이라고 보십니까? 일단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아셔야 되는 것이 한국의 어떤 증시의 방향을 주도하는 것이 누구인가를 보셔야 되는데 과거에서 역사적으로 보면 항상 외국인이 주도를 할 수밖에 예. 없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하면은 한국은 개인들이나 기관들이나 결국 주식 투자에 대한 자금은 정해져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증시가 좋다 그래서 집을 팔아가지고 그 돈으로 추가적으로 증시에 뛰어드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예. 대부분 증시에 내가 주식 시장에 투자를 한다 그러면 뭐 1,000만 원이든 5천만 원이든 그 한도 내에서 결국은 좋은 기업, 좋은 섹터를 계속 로테이션하면서 투자를 하거든요. 그건 예. 기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하지만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는 투자 자금이 있지만은 그거를 꼭 한국에 투자해야 될 이유는 없거든요. 그렇죠. 뭐 미국 증시에도 투자하고 중국에도 투자하고 유럽에도 투자하고 일본에도 투자하고 우리가 이제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기업을 고르듯이 해외 투자자들은 국가를 달성하더라도 이 자산 배분을 배정을 예. 하거든요. 그러니까 한국이 매력적인 시장이다, 충분히 저렴하고 믿을만하다라는 생각이 들면은 이런 해외 자금은 없던 돈이 국내로 들어오면 그러니까 뉴머니가 들어오는 그렇죠. 거죠. 국내 증시에 없었던 새로운 자금이 들어오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증시는 올라갈 그렇죠. 수밖에 없는 거고요. 반대로 이제 한국 증시의 매력도가 상대적으로 해외보다 떨어진다고 싶으면은 증시의 자금은 빠져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썰물처럼 빠지는 그렇죠. 거죠. 그러면은 증시는 하락할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 최근에 이제 해외 자금이 국내에 좀 들어오면서 증시가 이제 단기적으로 좀 반등 국면을 보이는 거고, 근데 이제 이런 추세가 그렇게 좀 어떤 근본적으로 한국의 어떤 펀더멘탈의 변화가 있어서라기보다는 상대적으로 그동안 한국이 다른 국가에 비해서 많이 주가가 하락했거든요. 그러니까 좀 단기적으로 좀 저가 매수세가 좀 헤지 펀드들을 위주로 해서 들어왔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주 추세적인 전환이라고 보기엔 좀 이르다. 네. 뭐 여러 가지 면에서는 아직 부족한 점이 있다 이런 말씀이네요. 자, 미국 물가 둔화되고 미국이 앞으로 이제 금리를 내릴 거라는 예상은 있지만은 그보다 먼저 지금 뭐 급한 데가 유럽입니다. 유럽 경기 워낙 안 좋다 보니까 금리를 조기에 인하할 것이다라는 기대감 때문에 달러가 또 강세를 보이고 있어요. 항상 뭐 말씀드리지만 환율이라는 건 상대 평가 점수인데 환율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사실 저희 뭐 저도 그렇고 뭐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뭐 생각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지만은 환율은 예측의 영역이 아니라고 저는 예. 생각을 합니다. 환율은 대응의 영역이라고 예. 봐야지 되는 게 맞습니다. 맞고요. 그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이제 유로화가 이제 상대적으로 이제 달러에 비해서 이제 약세를 보이고 있는 이유는 전반적으로 말씀하셨듯이 이제 유럽의 펀더멘털이 되게 안 좋습니다. 특히 유럽의 경제 대국이라 할 수 있는 독일이 예. 분명히 분기 GDP 자체가 이제 마이너스 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미 경기 침체에 빠졌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유로존 자체는 이제 어떻게 보면 미국보다도 펀더멘털이 굉장히 안 좋은 상태이기 때문에 기준금리 인플레이션이 높은데도 불구하고 기준금리를 오히려 미국보다도 더 빨리 인하를 해야 되는 그런 압력에 지금 그런 봉착돼 있는 예.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유로화가 이제 지금은 좀 약세 국면에 들어가는 것이 어쩔 수 없는 상황인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한국을 보면은 어떻게 보면 유로존하고 또 비슷한 상황입니다. 한국이 인플레이션도 높고 그다음에 경기가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미국이 기준금리를 올리다 보니까 한국도 일정 부분까지는 올렸지만은 한국은 어떻게 보면 펀더멘털만 봤을 적에는 미국보다 빨리 더 인하를 해야 되는 그런 압력이 여전히 있는 것도 예. 어떻게 보면 유럽하고 비슷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렇게 보니까 원화 역시 유로처럼 마찬가지로 달러에 비해서 빠른 시일 내에 강세로 전환하기는 되게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환율 여건도 그렇게 썩 우호적이지는 않다고 보여지네요. 자, 그다음에 이제 투자하시는 분들 많이 느끼실 텐데 지수가 빠질 때 내 종목도 빠지고 지수가 반등할 때 내 종목 그만큼 못 올라가요. 그러다 보니까 지수가 올라도 내 종목은 맨날 마이너스 상태 이런 그 약간의 그런 분위기가 있고 또 워낙 순환매가 빨리 가다 보니까 쫓아갈 수도 없고 그런 반면에 최근 이제 제약바이오 좀 약간 힘을 내는 그런 분위기인데 지난 몇 년간 제약바이오 아주 어려운 시간을 보냈잖아요. 그래서 올해는 좀 나아질까 이런 기대감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게 이제 결국에는 그 이전에 제약바이오에 너무 묻지마 투자 광풍이 불었었던 게 첫 번째 문제고요. 예. 밸류에이션이 너무 비쌌죠. 사실은 어떤 제약바이오 쪽에 어떤 특별한 실적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테마성 광풍으로 밸류에이션이 너무 PER이 비쌌던 뭐 수백 배, 맞습니다. 아예 PER 산출 안 되는 종목도 맞습니다. 많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해외의 어떤 바이오 벤처에 비해서도 한국의 바이오 기업은 너무 높은 밸류에이션을 받았었고 그런 부분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이제 실적하고 기다려도 실적하고 연결이 안 되다 보니까 주가가 지속적으로 이제 하락하는 것만 봤었던 거죠. 예. 근데 이제 최근에는 이제 조금 차별화된 게 뭐냐면은 기업에 대해서 볼 적에 이제 그 투자자들이 어떤 그런 임상의 어떤 실패에 대한 가능성 같은 것들을 이제 어느 정도 감안을 하면서 바이오 기업의 어떤 밸류에이션에 지금 어떤 평가를 해주고 있다. 그런 부분들이 좀 달라진 부분이기 때문에 이래서 기업이 정말로 좋은 재료를 가지고 있고 어떤 임상 시험 같은 것들이 성공적으로 될 가능성이 높고 그다음에 해외 글로벌 파마 회사하고의 어떤 라이센싱 아웃이라든지 이런 호재 같은 것들이 가능성이 되게 높은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가가 상승세를 보일 수 있는 회사별로 역량에 따라서 차별화된 어떤 그런 흐름이 나타날 수는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옥석 가리기가 확실히 진행되는 네, 것 같습니다. 어제 미국 하원 특별위원회에서 중국 바이오 업체 규제하는 법안이 발의돼가지고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상당히 이제 흐름이 좋았는데 이 제약 바이오 섹터에는 이런 법안이 뭐 배터리의 IRA 법안처럼 좀 효과가 있을까요? 뭐 주식 시장의 어떤 흐름을 보신 분들은 뭐 눈치를 채셨겠지만 사실 이번에 이제 미국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 반도체 중국에 규제하듯이 제약 바이오 쪽에서도 일정 부분의 제약이 되는데 그 중에서 특히 집중된 게 이제 CDMO라고 하는 그런 쪽에 이제 특히 이제 그 규제가 가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한국의 삼성 바이오 로직스가 이제 그 수혜를 받는데 예. 삼성 바이오로직스와 같은 일부 몇 개의 기업을 빼고는 사실 그렇게까지 우리가 중국하고 그렇게 경쟁을 하는 그런 상대는 아니었었거든요. 적어도 제약 바이오 쪽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그 수혜는 좀 일부 종목에만 좀 국한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자, 그다음에 바이든 행정부가 1분기 안에 반도체 보조금 공고를 낼 것이다. 이게 월스트리트 저널의 보도가 있었는데 이 반도체 흐름 좀 좋은 편인데 이것도 좀 반도체 섹터에 도움이 되겠죠? 예, 물론입니다. 그 미국은 어쨌든 간에 그 계속 온쇼어링을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이제 반도체 산업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미국 내에서 생산 기지를 계속 구축하고자 하는 그런 미국 행정부의 전략적인 판단이 있었고 그거에 따라서 이제 한국의 기업들도 미국에서 직접 공장을 지어서 이제 그런 보조금의 이제 수혜를 받게 되는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 흐름은 당분간 계속 갈 거라고 보여지고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사실 반도체라는 것도 길게 보면은 일종의 사이클을 그릴 수밖에 없거든요. 반도체는 왜냐하면은 투자할 때 투자 금액이 굉장히 대규모로 들어가기 때문에 예. 이거를 어떻게 보면 계단식으로 우리가 그 생산량이 늘어난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공장이 다 완공이 되고 거기서 이제 수율이 어느 정도 안정화가 되면 이제 그게 생산 물량이 늘어나게 되는데 그거에 반해서 이제 수요는 굉장히 또 점진적으로 늘어나게 그렇죠. 되거든요. 예. 그래서 그래서 새로운
그 물량이 이제 많이 나올 때 이제 그 공급 과잉이 일어나고 그러면 주기적으로 이제 그 반도체는 이제 공급 과잉에 의해서 가격이 폭락을 하고 이제 굉장히 업황이 악화가 되는 그런 시기를 받게 되는데 작년에 이제 분명히 반도체 경기가 그런 공급 과잉 이슈로 인해서 재고도 많이 쌓이고 그러면서 가격이 폭락하고 반도체 디램 특히 그쪽에서는 이제 영업 적자를 예. 다 보는 그런 상황이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공급 과잉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해소가 되고 왜냐하면 그동안 계속 신규 투자를 줄여왔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 이제 수급이 올해하고 좀 뭔가 내년은 밸런스가, 예. 확실히 이제 반도체의 어떤 수요가 계속 꾸준히 늘어나면서 이제 그 이익도 많이 늘어나고 기업이 이익이 늘어난다는 얘기는 당연히 기업의 주가도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올해 내년 이렇게 보면 반도체 업종은 확실히 기업 이익과 이제 주가가 가장 많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섹터인 거는 분명한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단기적으로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주가에 많이 좀 선반영이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투자자들에게서는 계속 이제 미국의 어떤 반도체 기업들의 어떤 실적이나 주가 흐름 같은 것들이 단기적으로는 국내에도 어떤 차익 실현 매물이 쏟아질 수 있는 그런 그래서 일정 부분은 주가 되돌림이 항상 있을 수 있다. 그런 것들은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올라간다고 해서 뭐 계속 올라가나요? 뭐 출렁출렁하면서 올라가는 게 주가니까요. 자, 반도체와 함께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아주 선호했던 그 2차 전지 이 하락폭이 상당히 큽니다. 더군다나 이 테슬라가 오늘 새벽에는 반등에 성공했지만은 JP 모간이 목표가를 130달러로 하향 조정했다. 이 얘기는 지금보다 30% 더 내릴 수 있다는 얘기인데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네, 저희가 봤을 적에는 이제 그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이제 작년 여름에 비해서 이제 한 6개월 정도 이제 주가가 크게 하락을 했기 때문에 지금 사야 되는 시기가 아니냐 이렇게 또 주장하시는 분들도 뭐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가 느끼기에는 여전히 이렇게 주가가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전기차에 대한 수요의 이슈는 계속 없어진 게 아니거든요. 예. 그리고 이익이 굉장히 우리가 생각했던 만큼 올해 그렇게 나오기가 힘든 상황이고 그런 것들을 고려했을 적에는 여전히 밸류에이션이 주가 하락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너무 비싸다. 그러면은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어떤 식의 주가가 바닥을 치냐면 이거는 정말 싸도 너무 싸다. 이게 말이 되냐. 이런 정도까지 떨어질 때까지는 계속 떨어질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다시 얘기하면은 2차 전지 관련주에서는 상당 부분 앞으로 가격 조정이 이어질 수 있다라고 보는 게 저희 생각입니다. 예. 하여튼 뭐 우리 뭔가 대박을 기대하고 주식을 사지만은 또 항상 그만큼의 그 하방 리스크도 있다는 것도 우리가 항상 염두에 둬야 될 것 같습니다. 뭐 더 많은 말씀 듣고 싶으면 오늘 여기까지 해야겠습니다. KCGI 자산운용의 김홍석 상무 함께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